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변리사 그 시험 준비하시러 이제 처음 알아보시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민법 강사로서 오늘 그 시험에 대한 개관하고 이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민법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짜리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우리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는 이제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2차 시험은 논수령, 주관식 논수령.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오지선다 객관식 정답만 맞추면 되는데, 2차 시험에 가면 이제 백지를 여러분들이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단 뭐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합격하면은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해년도 2월 말, 그러니까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쯤 봐요. 그래서 2월 셋째 주 토요일 1차 시험을 보면, 고해 한 7월쯤에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요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요 시험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7월에 치러지는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한 번 합격하면 2차를 2번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에 봐갖고 붙으면 그럼 뭐 동차 합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서 붙었다 그러면 뭐 기득으로 합격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어쨌든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지금 1차 설명회니까 이제 1차 시험 준비하러 오셨을 텐데,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을 말씀드릴게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1교시에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이제 3과목을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민법이고, 그 다음에 3교시가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안에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뭐 이렇게 이제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4과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산재법은 3과목, 그리고 자연과학은 4과목. 그죠? 근데 민법은 1과목인데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각 100점씩입니다. 100점. 배점은 각 100점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40문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문제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한 문제당 2.5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이제 민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민법은 이제 1차에 이렇게 있는데, 이 2차에 가면 이 산재법은 2차에도 있습니다. 산재법은 2차에도 있는데 민법은 2차에 없어요. 민법은 2차 가면 이제 민사소송법이란 과목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과목들은 뭐 차치, 뭐 논외로 하고, 그냥, 그래서 1차에는 민법을 보고 2차에는 민사소송법 본다. 그래서 비슷한 과목처럼 보이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다? 우리 민법은 논수령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민법은 객관식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X, 이렇게 OX 풀어가지고 5개 지문 중에 이제 하나 고르기, 그죠? 그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객관식만 준비하면 되는구나. 되셨죠? 그죠? 일단 이렇게 과목 설명드렸고, 이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은 3과목에 100점, 뭐 4과목에 100점 그런데 민법 1과목에 100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다른 과목 3과목 합친 것보다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매우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민법의 특성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밑줄 엄청나게 양이 방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저 이제 나가시다 보면 제가 이제 쓰는 그 포인트 민법 시리즈, 저는 이제 뭐 포인트 민법 시리즈라고 쓰는데 기본서만 한 98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내용을, 그러니까 요 견본이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책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께만 한번 딱 봐도, 이거 할 게 많네, 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민법 시리즈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뭐 2개월에서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기본 강의가 있고, 뭐 중급 강의가 있고, 객관식 강의가 있고,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드릴 건데, 기본 강의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강의를 하는 건데, 여기 민법은 50회를 합니다. 50회를 하는데,
50회는 이제 한 회당 3교시예요. 그래서 1교시, 보통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한 3시간 정도. 그게 이제 1회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1일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결국 50일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하고 토일은 강의 안 하니까 주 5일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10주가 걸린다. 그래서 일주일에 5회씩 해가지고 10주가 걸립니다. 10주면은 이제 딱 2개월 반 정도 걸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보는데 한 50회 정도 걸리니까 2개월 반 50주 정도가 50회 정도가 걸린다. 그죠? 그래서 밑줄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가 된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 민법도 이제 크게 이제 4단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큰 대목차를 잡아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채권 총론이라는 게 있고, 채권 강론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법은 이렇게 총론, 강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아까 40문제라고 그랬는데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거의 지켜줍니다. 그래서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래서 총 40문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도 당연히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법전도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법 총칙을 잘 이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민법 총칙만 한 10번을 봤다. 그래도 민법 총칙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법에, 그러니까 이게 총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의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아놓은 게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물권하고 채권 이렇게 있는데 뭔지는 아직 모르시죠. 그죠? 근데 물권하고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또 채권이 먼저 생기고 변동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권하고 채권도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결돼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을 알기 위해서 1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끝까지 다 보고 와서 다시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걸 알아야 앞에 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대법원 판결문을 이제 판례라는 형태로 배우게 되는데, 이 판례라는 것은 실제 사례다 보니까 딱 나는 민법 총칙 판례다 이런 거 없어요. 판례 사례 하나 안에 민총 물권 채권 내용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민법 총칙 판례가 있다 그러면 이거 판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거를 알아야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요렇게 이 민법은 이렇게 다 연관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것만 10번 보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시험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독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다 보고 왔다. 그러면 이제 1회독. 그죠?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더 봤다. 그러면 이제 2회독. 그죠? 또 돌아와서 한번 더 봤다. 그러면 3회독. 그래서 한 3회독 정도 돼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민법 총칙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하여튼 강의 듣고 뭐 대강 이해가면서 쭉 이렇게 갔다. 끝까지 갔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웬만큼 알고 돌아와서 보면 그때 비로소 이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회독 갖고 부족합니다. 2회독 하고 또 돌아와서 3회독쯤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 이 연결 부분들이 연결 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판례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민총 물권 채권 다 들어있는 판례 이런 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어려운 이유가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다다음 줄, 예컨대 뒤에 나오는 물건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뒤에 것도 모르고 그냥 민법 총칙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그리고 이제 민법은 우리 수험 기간이 보통 이제 1년을 잡고 하다 보니까 시험 1년이니까 이제 수험 기간도 1년 잡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생각해 보시면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먼저 배우고 기본부터 착착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1년 만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수험에 있어서는 이 민법 안에서도 이 안에 초등학교 1학년 내용, 그러니까 민법 총칙 안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내용, 고등학교 3학년 내용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수준도 모르고 고등학교 수준 판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그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리사 지금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걸 다 정복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민법은 양이 너무 많다 그랬죠. 자, 아까 1회독 하는데 몇 주? 10주. 1회독 하는데 2개월 반. 그죠? 1회독 하는데 2개월 반.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줄어듭니다. 이때는 이제 한 35회 정도 하고요. 이때는 한 25회 정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50회, 그 다음에 35회, 그 다음 25회 이렇게 이제 줄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 기본 커리큘럼도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기본 강의 하면서 1회독, 중급 강의 하면서 2회독, 객관식 강의 하면서 3회독, 이러면 이제 3회독 정도 되면 그때서야 이제 민법이 좀 손에 잡히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우리 주로 이제 기본 강의 우리 그 2월 아까 셋째 주에 시험 본다 그랬으니까 3월 첫째 주 월요일에 이제 기본 강의 여기 땅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기본 강의 이미 시작해갖고 지금 한 반 정도 왔어요. 3월 4일에, 올해는 이제 3월 4일에 개하고 벌써 지금 4월 7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벌써 한 반쯤, 거의 반 조금 안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월부터 요이 땅에 갖고 10주, 그 다음에 7주, 그 다음에 이제 5주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면은 한 9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1차가 있으니까 내년에 2월 말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겠죠. 그죠? 그럼 9월, 보통 9월, 10월 되면은 2월 말이니까 9, 10, 11, 12, 1, 2. 9월에서 10월까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5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 7개월쯤 되고. 그러면 3회독 정도 되면은 시험 보러 갈 정도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꾸준히 따라오시다가 이 나머지 5개월, 이걸 이제 마무리라 그러는데, 이 마무리 시즌에는 강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30회짜리 뭐 긴 이런 강의 없고요. 뭐 이제 특강 해가지고 뭐 한 5회 뭐 이런 식으로 특강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이때 이제 시험장 가갖고 합격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원 따라서 이제 기본, 중급, 객관식 이렇게 따라가서 3회독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시즌에 혼자 이제 열심히 달려갖고, 여러분들 요때 이제 3회독 했잖아요. 요때 3회독 이상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는 7개월 동안 3회독 했는데 이때는 5개월 만에 3회독 해내야 돼. 그죠?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장 들어갈 때 한 6, 7회독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돼야 이제 시험장 가갖고 이제 OX 이제 뭐 맞게 치고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민법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민법이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죠? 왜냐면 처음에 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근데 이게 민법이,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독학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목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판례 읽어도 사실 뭐 국어를 읽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어떤 분들 표현하면 뭐 외계어를 읽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해갖고 객관식 강의 끝날 때까지 모의고사 이제 저희 종합반 들어오면 6월 말부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렇게 다가다가 막판에 마무리해갖고 자기가 그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이제 열심히 확 달리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때 이제 그 발전은 좀 더디다 하더라도 이때를 제대로 못 보내놓으면 이때 쫙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떨어지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좀 반복이 많이 돼야 되는 과목이고, 그런데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많이 반복하면 많이 반복할수록 좋은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 단원 계속 보시면 그 민법이 너무나 양이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모되면, 그리고 이제 뒷부분 공부할 때쯤 한 3개월 지나가 있으니까 앞부분의 기억이 또 희미해져 갖고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밑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이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앞에만 계속 잡고 있다고 해서 이해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 이제 너무 수험생들이 꼼꼼한 수험생들은 이해가 안 되면 막 못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예. 이 민법에 있어서는 예컨대 뭐 선 암기 후에 이런 방법도 이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외워놓으면 나중에 보다 보면 앞뒤가 연결이 되면서 막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은 경험에 우리 뭐 벌써 강사들 대부분 뭐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경험적 산물로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기본식 강의 이렇게 커리큘럼 짜져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1회도 2회도 3회도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되는데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밑줄 보시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닉하게도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산재법,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문과생들도 좀 많이 오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자연과학 계열, 이공 계열들이 많이 오세요. 이공 계열 분들이 오시는데 이 자연과학이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공 계열이라 하더라도 근데 물리 전공이다 그러면 물리는 잘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고. 그죠? 생물 전공이다 그러면 또 생물은 잘 알지만 나머지 또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은 제 뒤에 이제 그 김민 교수님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분 말씀 들으시면 이제 다 그 자료는 이 동네에서 뭐 최고의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그분 말씀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시험의 커트라인을 보면 한 몇 년 정도에 제일 많은 커트라인이 76에서 77 정도 커트라인이 걸려요. 통계표를 보면. 그래서 이제 합격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은 커트라인이 76에서 77 정도 걸리고 진짜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70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쉬웠다 그러면 80점이 넘어, 커트라인이 80점이 넘어버린 적도 있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니까 통상적인 경우를 보면, 그죠? 올해도 지금 76.7인가 그렇게 이제 커트 나왔었는데 이 자연과학이 그 수험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60점 넘기는 게 거의 너무 힘들다 그래요. 이거 70점 맞으면 진짜 대박이고, 그죠? 60점 넘게 맞으면 이제 합격반에 들어가는 요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자연과학이 이렇게 점수가 안 나. 이게 뭐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하여튼 어려운가 봐야죠. 저는 이제 자연과학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60점. 예. 잘 봐요, 60점. 잘못 보는 분들은 50점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60점 나온다. 그런데 커트가 76, 77이다. 그럼 얘네들 몇 점 맞아요? 90점 이상씩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 90, 90, 60 하면은 딱 240 평균 80점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모자라는 점수를 어디서 채워야 합격할 수 있다? 민법과 산재법에서 채워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한테 더 들어보시고 저는 요 정도. 그래서 자연과학이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요 정도. 그죠? 그래서 민법은 9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가능했구나.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인데, 이제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 가르치고 암기의 중요성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변리사 시험 보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게 만만한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는 어떻게 보면 좀 베테랑들이라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냥 이해와 암기의 반복인데, 제가 이거 1번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너무 이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 지금 이거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는, 그죠? 잘 못 맞춘다.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민법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줄 민법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이걸 다 암기를 할래야 암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근데 이제 둘째 문장.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또 민법 지식에도 단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그 상위 개념이나 이제 응용 문제 같은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암기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셋째 쪽,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이 암기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찾아가고 저 이 문제 암기해서 맞췄는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이해해서 맞추나 암기해서 맞추나 2.5점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해가 잘 안 되지, 이게 중요한, 이게. 예컨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만나면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넘겨야 돼요. 그죠? 그런데 꼼꼼하고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판례가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죠? 일단 외우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아까 선 암기 후 이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방식은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사치. 그래서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외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만나서 민법의 앞과 뒤가 막 연결이 되면서 민법 전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죠.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밑에 보시면 굵은 글씨만 볼게요.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목차가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뭐다? 그냥 하나다, 하나.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엄청 많아, 이게 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에 병행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거는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죠? 3회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 동네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이때까지는 이제 기본서만 보죠. 기본 강의, 중급 강의까지는 기본서만 보고 한 8월쯤 돼야 비로소 객관식 문제집 잡고 객관식 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동네에서 아마 저만 그렇게 했었고 지금 뭐 제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 뭐 따라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뭐 이제 좀 뭐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 강의 하면서 OX 지문집을 같이 나갑니다. 객관식 같이 병행해서 나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 민법 시리즈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본서가 있고요. 기본서 그냥 제목이 포인트 민법이고 그 다음에 OX 지문집, 포인트 OX 지문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객관식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서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 교과서처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론서죠, 이론서. 그 다음에 OX 지문집은 이 객관식 문제집 오지선다인데 이 오지선다는 문제가 막 섞여 있고 그래갖고 순서대로 딱 안 돼 있어요. 그래서 OX 지문집으로 아예 지문을 다 쪼개가지고 그 교재 기본서 순서대로 지문을 이렇게 나열해갖고 바로 기본서 읽은 걸 지문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래서 이 OX 지문집은 기출문제,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 요걸 중심으로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쓴 이 객관식은 잠깐만 한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월에 객관식 강의 한다고 그랬는데 그 객관식 강의 교재는 이 1400페이지짜리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내내 객관식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객관식 시즌 해갖고 1400페이지 이거 잡으면 풀려 안 풀려요? 풀리지도 않고 이제 부담만스럽고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1400페이지 말고 600페이지다. 이거 얇습니다. 요 정도 돼요. 그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 객관식은 왜 1400페이지냐? 우리나라에서 보는 민법 시험.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사, 노무사, 뭐 법원행시, 법무사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문제를 대부분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 강의 하면서도 OX 지문집을 병행을 해서 기본 강의 하면서도 병행하고 중급 강의도 병행하면 이 객관식 문제 들어가기 전에 OX 지문집 한 2번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접근할 때 훨씬 쉬워요. 그죠? 접근이 좀 용이하겠죠. 그죠? 그런 취지고,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안 보고 이론서만 보다 보면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문제 나오지도 않는 방향인데 막 고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좀 보면, 뭐 이게 기출문제가 등대의 역할을 해줘요. 아, 이게 오늘 배운 게 이런 쪽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런 쪽으로 공부해야지 이런 쪽으로는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하면서도 반드시 객관식 강의를 좀 병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부터 1400페이지짜리 잡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얇은 OX 지문집 갖고 이렇게 이제 기본서랑 병행을 한다. 그래서 첫날 강의하면 이론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읽고,
그 다음에 그날 OX 지문지 풀어와야 돼요. 그럼 2회차 강의 때 그 OX 지문지 풀어온 거 이제 한 20분 정도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이 병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우리 민법은 이제 1차 객관식만 보면 되니까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한데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보면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병행하는 장점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고 이제 3쪽 가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민법은 예습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오셔가지고 강의부터 수강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것까지 앞에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내용 다 끌어다가 막 이제 설명드리고 최대한 이해는 시켜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 저 강의랑 함께 하면 민법 총칙부터 뭔 얘기인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시켜 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해하고서 이제 참아가면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일정을 보면 강의 수강하시고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 객관적 문제 풀어오고 그러면 이제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순서로 계속 반복하고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복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습은 하실 필요 없다. 예습은 의미가 없다. 일단 강의 들어와서 강의 듣고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 대인데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민법을 조금 전에 목차로 나눠봤는데 이제 그 내용을 나눠보면 조문과 판례와 이론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말 그대로 법 규정이에요. 법조문. 판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론인데 이 이론은 대부분 견해 대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법과대학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 법과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이론가죠. 그죠? 판사님이나 검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실무가고 그래서 교수님들, 이 법과대학 교수님들은 이 연구가 이제 업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관심은 뭐 우리나라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판례가 어떻게 돼 있다? 이미 이거는 다 안 상태에서 과연 우리나라 조문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그죠? 우리나라 판결문 중에 뭐 잘못된 게 없냐? 좀 모순된 게 없냐?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A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고 이렇게 B로 해결하자는 견해 이렇게 견해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교수님들은 연구가 목적이니까. 그죠? 이런 견해 대립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은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OX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 다 객관식 풀어야 되는데, 그죠? 견해 대립이 있으면 이게 뭐가 정답인지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의 기준이 되는 게 항상 이 대법원 판결문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기출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런 말이 거의 대부분 써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래서 정답의 기준은 뭐가 된다? 판례가 된다. 그러다 보니 출제 비중이 판례가 제일 높아요. 거의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 판례에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조문이 이제 뭐 한 10에서 15% 정도. 이론은 5% 미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건 당연히 판례다.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조문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이 판례가 조문이 있는데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이런 부분을 판례가 메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조문을 잘 알아야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례 출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만 매달리고 이거를 경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조문의 중요성. 밑줄.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 수서 뭐 퍼센티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뭐 근데 수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보시면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 판례 문제는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그죠?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조문이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딱 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토론하고 뭐 이런데 이제 뭐 단톡방 같은 데 있으니까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 뭐 1차는 뭐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6개월 만에 합격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죠? 하지만 통상적인 수험생들 중에 그렇게 이제 6개월 만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1년도 짧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만에 합격해서 나갈 정도의 공부량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공부해 갖고는 그 1년 만에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다들 몰라서 이걸 안 보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것만 보게 되고 이거를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이해하시죠? 그죠? 제가 옆에서 아무리 조문 잘 봐라 그래도 결국 나중에 시험 보고 와갖고 조문 문제 뻥뻥 틀리고 오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시간이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이쪽이 저절로 경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둘째 문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밑줄.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조문을 대하는 자세부터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시길 권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면은 조문집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스프링 노트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조문집은 예컨대 뭐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버스 타고 갔을 때 뭐 창밖에 내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조문집 보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바쁠 때는 식사하실 때도 조문집 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식사하시고, 그죠? 그 정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문집은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갖고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항상 이제 열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셋째 문단 보시면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 그 둘째 줄 조문은 단순히 글로 적혀 있지만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조문 하나 읽었는데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렇게 줄줄 떠올라. 그죠? 그렇게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 3회도 이상 되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밑줄 보시면 조문과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처음에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심자라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을 보겠지만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굵은 글씨죠. 초심자라면 일단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그래도 성공이에요. 이게 습관이 딱 잡혀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봐질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민법만 봐요. 산재법도 다 봐야 되지, 자연과학도 봐야 되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거 결국 못 보고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상 습관을 잘 들여요. 짜투리 시간. 조문집은 얇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들여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문을 이렇게 딱 좀 친해져라. 요거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교재에 선택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 교수님이 저술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서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민법학 교수님들이 쓴 저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이제 강사가 쓴 수험서가 있죠. 제가 이거 양이 무지하게 많다고 980페이지라 그랬죠. 그죠? 교수님 저서 보면 제일 얇은 게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재 선택할 때 물론 학술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훌륭한 그냥 학술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교재고, 이 수험서는 그냥 말 그대로 수험을 위해서 그냥 좋은 판례 엮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는 당연히 이게 높겠지만 1년 안에 여러분 민법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못 봅니다. 이거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 2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그 페이지를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심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학술적 가치는 교수님 저서가 높겠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강사가 쓴 수험서를 봐라,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그죠? 그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5번 제가 복습의 중요성 써놨죠. 이게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배울 학자와 익힐 습자로 돼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험에서는,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스스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강의할 때는 뭐 다 알겠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도 안 풀린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강의할 때는 제가 뭐 사례도 설명드리고 막 이렇게 다 이해시켜드리니까 당연히 무슨 소린지 알지. 그죠? 근데 자기 것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쪽 가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즉,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예습 없이 수업에 들어와서 강의 수강하시고, 바로 그날 진도 기본서 다 읽고 OX 문제까지 다 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강의 들어와야 돼요. 아까 이제 1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 중급, 뭐 객관식 해갖고, 이때 진도 밀리잖아요? 이때 진도 밀리면, 이때는 티가 잘 안 나요. 그죠? 아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때 뭐 복습 밀리고 넘어뛰고, 뭐 밀리니까 넘어뛰고, 복습 밀리고, 뭐 그냥 아예 복습 밀려버리고, 그냥 이때 다시 들어가고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밀리잖아요? 이때는 티가 안 나요. 다 비슷하니까. 어디서 티가 나요? 여기서 확 티가 나지. 매일매일 꾸준히 복습한 친구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변리사 시험 처음 보시겠다고 이제 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셨겠지만, 실제 그 각오가 실제 수험 생활로 연결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신 분들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지루하기도 하고, 그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각오가 이제 무뎌지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그런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진도 꾸준히 맞춰주시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절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중간에 막 나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말씀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밀리지 않고 해내셔야 된다. 되셨죠? 그죠? 강의만 들어선 자기 게 되지 않는다. 그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이제 6번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부할 분량의 조절인데, 뭐 다 중요한 얘기긴 하죠.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 맨날 이거 그리는데, 24년, 23년, 22년, 21년, 뭐 20년, 뭐 이렇게, 그죠? 자, 24년 한번, 2024년에 나왔는데, 이전에 뭐 나온 적이 없어요. 23년에 한번 나왔는데, 이전에 나온 적 없고, 22년에도 이런 문제들 있죠. 그죠? 소위 말하는 짱돌 문제,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지. 이게 뭐예요, 이거? 매년 나온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 당연히 이걸 집중해야 돼, 이걸 집중.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수험생들 여러분 보면 이렇게까지 공부 범위를 늘린단 말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이 시험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입하고 나서는 바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왜? 좋은 시간에, 그죠? 취직도 안 하고 지금 그죠? 물론 매력적인 자격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따러 왔는데, 불합격하면 어쩌지? 이거 나왔었네? 이런 거 나왔었네? 이런 거 나왔었네? 이런 거 나왔었네? 이런 거까지 다 해야 되나 보다. 이게 이제 공부 범위를 늘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그래서 제가 좀 가혹하게 이런 말 합니다. 자꾸 이런 거 질문하면은, 너 이거 아니야. 좀 이거부터 알고 좀 이거 해라.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보면, 이렇게 늘리는 친구들은 여기서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 다 틀리구나. 그죠? 합격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민법을 얘기를 드렸는데, 민법에서 이렇게 늘리는 수험생들은 특권법 가서도 또 늘려요. 자연과학 가서도 또 늘리고. 뭐 사람 성향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치냐? 회독수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만큼만 하면은 6회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을 하려다 보면은 2회독, 3회독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시험 합격 못 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공부 범위는 함부로 확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공부의 분량, 공부할 분량의 조절.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가게 돼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왜?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지적 호기심.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조문이 있고 이렇게 팔려 있는데, 이 진짜 그물망이 이렇게 민법은 조문도 많고 판례도 많아서 그물망이 매우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문 있고 여기 판례 있는데 판례가 없는 부분이 있어. 그죠? 그러면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판례가 없어. 근데 궁금해. 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판례는 없어. 그죠? 네. 이런 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적 호기심. 이런 거를 좀 제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밑줄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이 끝이 없어요. 우리 민법 전용 교수님들 막 30년 40년 연구하신 분들도 민법 어렵다 이러시는데,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 또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모든 질문을 내가 다 커버해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보는 교재에 혹시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는 않은지 막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면서 막 공부 양을 늘린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불합격의 지름길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불합격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딱 한 말씀 드립니다.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이 이제 어렵긴 어려워요. 워낙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게 경쟁률도 만만한 게 아니라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춰야 합격하지 않아요. 남들 맞추는 문제만 실수 안 하고 잘 맞추면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은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밑줄,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독수가 줄어들고 결국 희미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 그러면 점수 많이 못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제 굵은 글씨 결론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전문가 기본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보면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아예 그냥 논외로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뭐 점수가 안 나온다. 그죠?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종합반이라는 걸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좀, 뭐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질문도 이제 뭐 통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잡아주는, 자꾸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빠지잖아. 그죠? 그럼 일로 가라.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고 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종합반이 좀, 저희가 좀 이제 좀 자랑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 돼 있는데, 뭐 요 마치면은 좀,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오늘 4월 7일이잖아요. 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종합반 3월 4일에 이제 요 이 땅에 갖고 지금 이미 수험생들 한 달 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 한 반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월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지금 남들보다 진입이 좀 늦었다고 해서 내후년 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내년 2월에 시험을 노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미 남들보다 한 1개월 손해본 거예요, 지금. 그죠? 이 1개월 별거 아닌 것 같죠? 무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8월 달쯤 들어와갖고 여기 이제 1차 합격해서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물론 계셔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변리사 진입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고민하는 중이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시험 만만한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시험 들어왔다가 뭐 불합격하고 막 몇 년 시험 공부하다 보면 한 5년 정도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젊은 날의 소중한 시절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입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신 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열심히 해보시고, 대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거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미 진입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진입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그냥 당장 오늘 밤부터 이제 그냥 뭐 인터넷 강의라도 끊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 11개월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진입하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중요한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민법하고 요즘에 뭐 1년 뭐 이렇게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뭐 나중에 또 뭐 강의로 또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뭐 설명에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